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공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세무사님은 지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지 꽤 오래 지나셨잖아요. 과거에 근데 어느 정도 흙수저셨고 부자가 되고자 했던 계기라든가 뭐 터닝 포인트는 있으셨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약간 왜곡되고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부자가 됐네요 라고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었냐면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뭐 한 26살에 입대를 해서 29살이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결혼을 했어요. 28살 겨울에 제대한 3개월 남겨두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 흑수저였냐 하면 뭐 그렇게 뭐 진짜 아주 막 찢어지게 가능한 그런 집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인 공군병장 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사회생활 하기 전이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었을 때였을 것이고,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특히 결혼한다고 뭐 이렇게 협조를 해줄 경제적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저는 큐빅 반지로 결혼했어요.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처가댁에서 이렇게 그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준비된 신랑도 아니니까 제가 해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제가 뭐 다이아 반지 필요 없다 해서 큐빅 반지로 했던 게 명확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시계도 국산? 지금은 이름도 바뀐 것 같은데 로만손 시계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1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원래 시계를 좋아하지 않는데 돈이 없었을 땐 돈이 없었으니까 못 찾는 것이고 뭐 지금은 롤렉스나 뭐 비싼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스마트폰 보면 되니까. 그래서 시계나 이런 예물이 뭐 그 정도인 결혼을 되게 빨리 했던 것 같고요.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는데 이게 호텔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친한 친구가 호텔에 아닌 우리 별장으로 가. 그래서 갔는데 이제 막 그런 별장이 약간 세컨하우스 개념 그냥 이렇게 가정집, 빌라 가정집. 그래서 친구 가족 사진 붙어 있고 그런 데로 신혼여행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결혼에 대한 좀 트라우마 그때 신혼여행 그게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제주도 호텔을 많이 갔었죠. 제주도에 있는 호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런 가난에 대한 기억은 제가 막 이렇게 뭐가 막 없던 것보단 뭐 자유는 없는 정도 또는 저런 거죠. 제가 성인이 돼서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동시에 하고 있는 취미만 해도 뭐 골프, 뭐 등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 한 번이라도 했던 1년 이상 했던 것들이 뭐 테니스, 아이스하키, 승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국가대표급 선생님들한테 개인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레슨비랑 장비값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성인이 돼서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취미를 계속 가졌던 이유는 어렸을 때 한 번도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유치원 포함해서 한 번도. 근데 제 친한 친구들은 뭐 수영장도 다니고 테니스장도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막 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지만 하고 싶은 거는 잘 못했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무슨 막 중고등학교 때 막 각성을 해서 막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가고 뭐 이랬진 못했습니다. 각성을 덜 했던 거죠. 근데 제 기억에 이때부터 돈 벌었네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군대 제대하고 결혼을 12월 달에 했는데 제대 전 12월 달에 하고 제대를 2월 달에 했는데 그 나이가 1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2월 달에 제대하고 와이프가 임신하는 걸 알게 됐을 딱 시기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보통은 뭐 좀 쉰다든지 아니면 뭐 할지 헤맬 텐데 저는 제대하는 순간부터 빨리 취업을 해야지 애기 분유값을 벌 수 있겠구나. 애기 기저귀값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취업을 굉장히 급하게 했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4월인가 5월에 입사를 했던 것 같고 입사를 하고 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짜 그야말로 분유값, 기저귀값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아침에 한 4시 반에 일어나고 잠은 한 1시 반쯤 잤으니까 한 3시간 잤던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다 어디 썼냐? 일단 수원에서 여의도 쪽으로 한 2시간 이상 출퇴근을 했습니다. 2시간 이상 출퇴근을 했고 회사에 한 7시 반 이렇게 도착을 했고 나왔던 시간도 한 8시, 9시 회사에 한 14시간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회사에 있는 시간을 아깝지 않았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수원에서 수원역 버스 한 40분 타고 또 수원역에서 대방역까지 한 1시간 전철 타고 대방역에서 또 버스 1, 20분 타고 여의도 가는 총 한 2시간의 왕복 4시간의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몇 달 안에 벌고 차도 샀지만 차로 출퇴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이 회사 바로 옆에 집을 얻어야겠다.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강남대로 근처에 있는데요. 정말 딱 옆 건물입니다. 걸어서 3분 거리로 다니고 있는 게 그때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하신 것들 중에 너무너무 가난하진 않았지만 먹는 거로는 먹을 수는 있지만 뭔가 하고 싶은 거는 전혀 못했던 정도. 그리고 언제부터 부자가 됐냐, 어떤 각성을 했냐는 큰아이 낳기 전에 야, 분유값, 기저귀값은 버는 아빠가 돼야 될 텐다라는 책임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부자가 된 건 그럼 우연인가요? 아니면 엄청난 목표, 노력이 있었던 건가요? 엄청나지는 않지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각성이 늦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뭐 초중 그때 다닐 때부터 부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난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직업의 꿈이 부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는데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꿈이었으니까 부자가. 그래서 어찌 보면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우연은 아니죠. 제 꿈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부자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꿈이 부자였으니까 단순 우연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부자가 되는 실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 4년 정도 수원에서 여의도 출퇴근했던 3년 정도. 그 3년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 약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수원에서 여의도 다녔던 그 시기에 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무사 공부할 때도 사실은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아침 6시에 독서실 문 열었을 때 들어가서 12시에 독서실 문 닫을 때 나왔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독서실에 있었던 거죠. 그때도 저는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림동에서 이 정도면 제일 열심히 하는 거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연이라고 하면 열심히 산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 그 슈퍼개미이시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또 부자분도 많이 보셨고 본인도 부자가 되셨는데 돌아보면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일단 부자의 개념은 결국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득 빼기 지출인 순소득이 중요하고요. 또 순소득이 순소득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순소득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순소득이 자본 형성 과정에서 눈덩이를 굴리듯이 더 커지는, 그래서 결국은 부자의 정의는 현재 오늘 기준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예요. 그럼 돈을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은 내 순소득이 많다. 그리고 순소득을 높게 굴린다죠. 높은 투자 수익률로. 그래서 제가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에 썼는데 부자가 되는 공식은 곱하기입니다. 두 가지. 나의 순소득의 성장률. 내가 5년 전에 연봉 3천이었다면 매년 올라서 지금은 연봉 5천이 돼 있어야 돼요. 또 몇 년 후에는 연봉 1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업을 하시는 분의 연봉이든 직장인의 연봉이든 프리랜서의 연봉이든 매년 연봉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투자 수익률을 유지시켜야 돼요. 또는 높이면 더 좋죠. 그래서 그냥 은행금리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시기고요.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내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공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내 소득을 높여라. 그리고 순소득이 높이려면 두 번째, 지출을 줄여라. 세 번째, 투자 수익률을 높여라.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잘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연봉을 계속 높이고 내 지출은 일정한 선에 묶어서 지출을 줄이고 그럼 순소득이 높아지고 매년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빠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잘하면. 셋 중에 순서를 따지자면 가장 어려운 건 제가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건 소득 성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한다 해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는 회사를 다니면 뭐 연봉 3천 받다가 연봉 1억까지 금방 오르지 않을 것이고요. 또 프리랜서를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3천만 원 받던 프리랜서가 뭐 1억 이상의 프리랜서로 빠른 시간을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을 늘리는 건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직업이라는 건 취미랑 다른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꼭 해야 하는 것. 왜?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직업, 즉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벌어야 돼요? 못 벌어야 돼요? 잘 벌면 좋겠죠? 그래서 잘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은 무조건 두 가지는 충족돼야 된다. 돈을 벌 수 있고 잘 벌어야 된다. 잘하는 것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좋은 조건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금상첨화일 것이에요. 근데
직업으로 선택하고 잘하지 못하면서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저는 그건 직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바로 취미거든요. 돈은 잘 못 보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취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고 그거를 좋아하면 금상첨화. 요게 직업. 그러면 순소득은 늘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출은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셋 중에 가장 쉽죠. 왜? 오늘부터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한다고 해서 오늘 연봉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출을 통제하는 거 오늘 결심하면 지출은 내려갑니다. 오늘 술 안 마시면 되고요. 오늘 커피 안 마시면 되고 오늘 옷 안 사면 됩니다. 지출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현실화되는 순간이니까 이 영상을 보는 오늘 이 순간 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투자 수익률인데요. 투자 수익률은 그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지출을 통제하는 것과 그리고 내 연봉을 높이는 것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예요. 왜냐하면 연봉을 높이는 건 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 수익률은 사실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뭐 누구 도움 받습니까? 혼자 하는 거지.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투자 수익률은 무조건 늘어나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장이 구두쇠를 갖고 연봉 안 올려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아마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지금의 부보다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 뭐 상반기, 중반까지만 해도 주식과 부동산이 다 오르다 보니까 재테크가 너무 중요한 시대였고 소득이 너무 작아 보였는데 자기 근로나 사업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네요. 중요해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중요합니다, 원래.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인생의 평균값을 생각해야 돼요. 평균값. 그러면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기는 예를 들어 코인 광풍 시기에 내가 코인 버스를 잘만 탔으면 무슨 5천만 원이 5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연봉이 5천이면 10년치 연봉을 6개월 만에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평균값일 것이냐에서의 의문을 가져야죠, 늘. 그게 바로 재테크의 중요성이에요. 뭐냐면 재테크를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쌓아 올린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인터넷 광풍이랄지 코인 광풍의 시기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 짧으니 6개월, 1년 이 찬스를 살려서 내가 잘 벌긴 했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벌 수 있는 소득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진짜 부자,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실 사업소득을 무시할 수 없죠. 왜? 부의 추월 차선을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큰 부자들은 내가 오너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부자들은 그룹 창업주는 거의 없으니까 2세, 3세들이고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식 투자자 중에 주식 투자라면 큰 돈 벌 수 있잖아. 워렌 버핏 봐봐. 천만의 착각이죠. 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오너고 그 지분 가치로서 부자지 개인 재산이 그 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부자인데 그러면 재테크를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100명 중에 1명이나 내가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높아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퍼센트로는 나는 그럼 그 정도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돼. 그럼 어느 정도 부자? 우리 요즘은 사실 100억 부자라는 말 많이 있거든요. 그럼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굳이 내가 회사를 차리고 회사의 지분 가치가 100억까지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자들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100억 부자 된 사람들, 주식으로 100억 부자 된 사람들, 또는 사업소득으로 100억 부자 된 비상장 기업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V추월 차선에 올라타라처럼 내가 회사에 창업하고 그 회사를 꼭 상장시켜야 되라는 생각을 당장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내 소득도 높이고 투자도 잘하는. 근데 여기서 투자의 시기가 더 유리할 때 그 짧은 순간에 투자만 잘해도 된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파이어족의 근본 생각이 뭐냐면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 정도 시드머니면 평생 재테크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재테크가 개입이 안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파이어족들이 10억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20억, 30억, 100억까지 아마 모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0억, 30억으로 나는 1년에 한 5% 벌 수 있어. 그럼 20억으로 5%면은 1억이잖아요. 그럼 20억 모으고 5%로 1억씩 벌면 되는데 또는 10억으로 5% 5천만 원씩 벌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파이어족이 되셨다면 사실은 옳은 생각은 아니죠. 왜? 누적 수익률로 그렇게 낸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재테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누적 수익률로 계속 그렇게 낼 수 없다면 결국은 파이어 지역이 투자의 시대가 아닌 V 투자의 시대, 마이너스 E 투자의 시대에 닥친다면 요 꽃감 빼먹듯이 내 시드머니가 생활비로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뭐 오래된 꼰대처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의 기쁨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 당시에는 큐빅 반지를 낄 정도로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뭐 하루에 3, 4시간 자고 회사에서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한 3년 만에 굉장히 큰 돈을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0억 정도의 돈을 벌고 나서 야, 여기서 돈을 못하러 더 벌어? 그럼 저는 바로 캐나다로 갔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경제적 자유들을 부자가 내고서 하나씩 하는 게 제 지금의 일상인데, 가장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바로 해외에서 유학 생활이었어요. 아까 제가 저는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수영 배우는 친구, 테니스 배우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워서 성인이 돼서 수영하고 테니스를 배운 것처럼 저 때만 해도 그래도 해외 여행은 당연한 것이고 뭐 배낭여행 이런 것 좀 유행하던 시기고 해외 유학을 가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 동기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유학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바라만 보는 거죠. 아, 쟤는 부럽다. 근데 제가 마침 돈을 버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돈을 한 5년 쓰다 와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캐나다에서 한 2, 3년, 그리고 미국의 MBA를 한 2, 3년을 갈 생각으로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제는 쓰기만 하면 되고, 뭐, 캐나다에서 뭐, 공부하면서 어학연수도 하고, 또 MBA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갔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진짜 빡세게 3, 4년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 받고 또 거긴 진짜 좋은 게 많아요. 밴쿠버에 살았었는데 밴쿠버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뭐 탑5 안에 드는데 조금만 가면 줄 하나도 안 서는 스키장 있지. 테니스장은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테니스 코트 보면 대부분 복식치잖아요. 캐나다 테니스 코트는 대부분이 아니고 100% 단식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코트가 널널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 단식쳐요. 캐나다에서 테니스 단식쳐. 뭐 아니면은 어디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싶으면 아이스링크가 그냥 동네마다 다 있어. 그러면은 놀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쉬기도 편하고. 그런데 일의 기쁨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지금 20년이 지나서 일을 열심히 했던, 수원에서 여의도로 다녔던 그 시기, 그리고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유유자적했던 시기, 또는 세무사 공부 열심히 했던 시기,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비교했을 때 일을 안 하고 살았을 때 그렇게 내가 막 너무 행복하고 일을 했던 시기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일의 기쁨은 분명히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자산을 깨 이루신 자산가이신데 왜 지금까지 굳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많은 분들은 파이어죠. 뭐 젊은 분들은 일을 좀 안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요. 일단 일을 하는 게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게 경제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경제적 자유가 있다라는 게 일을 안 하고 쉰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유라는 건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자유죠. 저는 비싼 시계를 단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큐빅 반지 끼고 있을 땐 롤렉스 찬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1억짜리 시계를 산 사람을 봐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저는 자유가 있으니까.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게 자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못하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가격이 퍼스트 클래스는 거의 5배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비즈니스가 2배 올라가니까 이코노믹보다. 근데 제가 기러기 오빠 생활도 오래 하면서 캐나다를 거의 1년에 한 2번씩 왕복을 하면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거의 20번 정도. 근데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는 업그레이드로 2번 한 거 말고 제 돈으로 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하나도 안 부러웠어.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한 10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영화 한 3, 4편 보면 도착했거든요. 잠 자다가 영화 보다가. 그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게 경제적 자유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일하는 게 재미없고 일이 싫다면 바로 지금 일 접으면 됩니다. 일을 접는 순간 제가 더 행복해진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유가 뭐냐면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저처럼 나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저한테 근데 왜 일을 계속하세요? 일을 그만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게 난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일의 그 기쁨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순간 일의 기쁨은 없어지죠. 그러면 제가 일의 기쁨이 없어지면 일을 안 할 때의 휴식의 기쁨 또는 시간적 자유의 기쁨이 더 커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파이어잭이 되고 싶고 일을 하기 싫으신 분들이 대다수의 자유가 뭐냐면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몰래 뭐 하는 게 재밌고 몰래 뭐 먹는 게 막 숨어서 먹는 게 맛있고 이런 것처럼 쉬는 시간 또는 노는 시간이 하루에 100%면 그게 별로 이제 즐겁지 않은 순간인 거죠. 소위 말하는 시간적 자유가 100% 있는 분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백수라고 불러요. 경제적 자유 있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부자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중에 경제적 자유는 있지만 시간적 자유를 100% 누리지 않는 분들은 저가 장담하는데요. 95%, 97%입니다. 왜? 저는 세무사로서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보고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고 또 슈퍼개미로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들은 다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하는 와중에 골프도 치고 일을 하는 와중에 해외여행도 가고 일을 하는 와중에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골프만 치고 매일매일 취미생활만 하고 매일매일 해외여행만 가는 분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해외여행 가는 분들 한 분 있겠네요. 여행가? 매일매일 골프 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프로골퍼. 근데 프로골퍼는 취미 아니잖아. 여행가도 취미 아니잖아. 여행가는 프로예요. 프로여행가. 골퍼도 프로예요. 프로골퍼.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은 뭐예요? 프로 백수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저는 백수가 되고 싶진 않아요. 부자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서 재미있게 놀고 그런 삶이 저는 더 행복하게 느껴지거든요.